저번에 이제 지윤님이 성격이 운명이다. 네 팔자 네가 껐다. 근데 진짜 고호가 딱 그런 경우잖아요. 사실 어쩌면 또 그 불행이 더 예술을 깊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골목에서 이러고 가는데 저기 고호가 있는 것 같아. 수많은 칼이 있어. 그렇지. 그러고서는 집에 가서 고호가 본인의 귀를 자르죠. 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주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하입니다. 네, 은하님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시상식이 있었더라고요. 맞아. 사진 찍고 이런 거 봤어요. 네, 너무 멋있었죠. 너무 멋있더라.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소년이 온다를 한번 다시 꺼내서 읽어봐야겠다.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사실은 아주 오랜만에 함께 네. 같이는 아니지만 따로 또 같이 따로 또 같이 그렇게 다녀온 곳이 있죠.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전시회를 가봤습니다. 지금 정말로 장안의 화제인 전시회가 있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인파. 장난 아니더라. 네, 반고 전시회죠. 네. 저는 사실은 시작한 날 갔다 왔어요. 시작한 날 오전에 갔는데 그때도 줄이 바깥까지 엄청나게 길게 섰었어요. 오늘 어땠나요? 제가 오늘 이제 다녀왔는데 촬영 전엔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서는 저도 아침에 갔어요. 여기 네. 10시에 열잖아요. 그러니까는 10시 한 5분쯤 갔어. 근데 늦었네. 일단 늦었네. 그거 몰랐어. 네. 근데 일단 주차장이 꽉 차갖고 그죠. 철대느라 힘들었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평일인데. 와. 뭐 좋은 전시회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번 전시회는 네덜란드 크렐러 밀러 미술관에서 그림을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 고흐의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소장하고 있는 걸로 유명한 그런 세계에서 미술관이죠. 고흐 그림을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우와. 물론 당연히 첫 번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일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온 그림이 70여 점이 넘고요. 작품 총 평가액이 1조가 넘는다 그래요. 그게 또 마케팅 포인트네. 그렇죠. 숫자가 팍팍 와서 그치. 꽂히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1조 하면서 네. 또 한 번쯤 얼마나 멋진 작품들이 왔길래 하고 이제 들을 맞아요. 테니까. 근데 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고흐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맞아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가죠. 크렐러 밀러 미술관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요. 네네네. 사실 가기는 조금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네덜란드 교외에 오트렐로라는 그 교회 도시에 있는데 저는 3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많이 갔다 왔네요. 너무 좋은 곳이라서 한 번 간 이후에 어머니랑도 한번 가고 다시 혼자 가고 그래서 다시 가지 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가보고는 싶었는데 네덜란드를 제가 한 번인가 2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일 때문에 가갖고 암스테르담에서 잠깐 있고 뭐 이런 일정이니까 뭐 이렇게 따로 또 이제 가볼 생각을 뭐 엄두를 내지는 못했죠. 좀 항상 아쉽긴 했어요. 사실 반나절 정도는 충분히 시간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 근데 크렐러 밀러 역시 이제 우리가 예전에 미술관과 여인들 얘기를 네네. 했었는데요. 네. 휘튼이나 패기 구게나의 이번에 이 미술관도 역시 그 뒤에 엄청난 여인이 있습니다. 아하. 크렐러 밀러. 이 사람 이제 이름 자체가 미술관을 설립한 사람의 이름인데요. 헬렌 크렐러 밀러. 헬렌이라고도 하고 헬레네라고도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네. 어느 쪽 발음을 차용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크렐러 밀러 할 때 그 위에 오물라우트 막 이렇게 붙고 막 크렐러 밀러겠죠. 독일어였잖아. 네. 약간 그래서 발음 제대로 해보세요. 크렐러 밀러 이렇게 밀러. 하여튼간에 뭐 그래갖고 크렐러 밀러 미술관. 맞아요. 1869년에 정말 독일에서 부유한 밀러 가문에서 태어난 네네네. 여인인데요. 고흐보다 한 16년 늦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888년에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안톤 크렐러랑 결혼을 해서 이제 네덜란드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성이 크렐러 밀러가 되는 거죠. 자기 성 지키고 남편의 성을 같이 하는 부잣집, 부유한 이제 만화님이었기 때문에 1905년 정도부터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림을 조금씩 사모으다가 1911년에 굉장히 심하게 앓았다고 해요. 아팠다고? 네.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좀 더 예술을 알고 즐기는데 쏟아붓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더 적극적으로 사모으는데 12년에 파리로 그림 쇼핑 여행을 떠납니다. 다들 그렇게 파리로 그림 쇼핑을 가시네. 네. 사재기를 하러 떠나요. 패기도 그랬었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고흐의 그림을 구매를 하는데 이게 1912년이면 고흐가 죽은 지 20년. 그렇죠. 이미 그게 좀 떴을 때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처음 구매한 작품 수가 15점. 아니 그때는 이미 고흐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을 때로 제가 가격도 아는데 많이 올랐고 근데 15점을 사 되게 네. 부자였군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고흐의 큰 전시회가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에서 굉장히 성공리에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그림 가격이 오른 거죠. 수직으로 오르는데 그렇게 해서도 샀다니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플렉스. 고 10점 정도. 뭐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너무 적나? 막 이러면서 5점 더. 해바라기 하나 추가. 뭐 이러면 너무 좋잖아. 그치. 근데 그때 아버지와 남편이 경영하던 회사가 선박이나 운송 같은 거 했는데 너무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사들였는데 총 지금 이 미술관이 갖고 있는 게 88점의 유화. 그 다음에 180여 점의 드로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좋은 드로잉들이 많이 왔죠. 어마어마하네요, 소장품들이. 근데 이 헬렌 혹은 헬렌의 크루엘러 밀러였는데 제가 그런 걸 읽었어요. 고흐의 이제 편지라든지 글들을 보고 영혼을 울리는 글이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도 좋아하지만 고흐라는 인물의 어떤 생애라든지 써놓은 편지들 이런 걸 정말 좋아해서 원래 지으려고 했던 거는 훨씬 더 거대한 박물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18년쯤에 이제 지으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잘 안 돌아가는 바람에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조금 작게 이게 암스테르담에서 약간 교외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작게 소규모로 본인 생각에는 좀 못 미치지만 약간 소박한 규모로 이렇게 미술관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크루엘러 밀러 미술관이 완성이 된 것이 1938년이에요.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난 후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시간이 하수상하잖아. 1938년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좀 전쟁의 암흑이 기운이 막 불던. 그리고 바로 이제 1년 후인 1939년 9월 1일에 나치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침공을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절을 거치게 된 거죠. 근데 또 히틀러랑 또 히틀러 밑에 있는 뭐 게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술 작품도 좋아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술 작품, 뭐 미술품 이런 거 막 뺏어가고 그 당시에 크루엘러 밀러의 초대 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샘 반 데벤텔이라는 사람인데 약간의 그런 소문이 있어요. 사실은 헬렌하고 좀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 뭐 약간 뭐 그런 소문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서 젊을 때 사실 보면 좀 잘생기긴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초대 관장이었고 사실 1938년에 이 미술관을 짓고 개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 그러더라고요. 나치 부역자야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좀 그치? 그러네요. 사실 이 미술관이 그 당시에 거의 벙커의 역할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헬렌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사망을 하고 그리고 남편도 한 1년인가 2년 후인가 이제 사망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미술관을 사실상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 뭐 나치 부역자였고 그래서 유대인 작품들 뺏어 갖고서는 뭐 나치의 뭐 괴링이나 이런 사람들 주기도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이 고흐의 작품들을 굉장히 잘 보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폭격이 있고 이럴 때에도 사실은 조금 무사히 보존을 할 수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해요. 저희로서는 굉장히 잘된 일이네요. 뭐 그런 셈이죠. 그래서 나중에 잡혀갖고 재판을 받았는데 처형까지는 안 되고 뭐 좀 형을 살다 나왔을 거예요. 아까 1919년 정도에 이제 미술관에 대한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1913년 정도에 이제 헬레네가 그 자기의 그림을 남편 회사 로비에 쫙 걸어봐요. 그래서 그때 벌써 내 그림을 그냥 내 저택에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대중들과 나눠야겠다. 그러니까 미술관에 대한 꿈을 가진 거죠. 굉장히 선구자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패기 구겐하임이 자기 갤러리를 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오픈을 한 게 1930년대가 돼서거든요. 그럼 일찍 시작했네, 훨씬. 그리고 사실 패기 구겐하임 하면 미국인이니까 훨씬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건데 여기는 사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는 그 유럽의 한복판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네. 굉장히 선구자적인데 문제는 그녀가 이제 그림을 살 때 약간 회사 돈을 섞어서 횡령인가? 회계 기준이 약간 좀 희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회사가 어려워진 게 20년대부터 벌써 어려워집니다. 회사 돈으로 이제 그림을 대충 좀 샀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그림도 막 차압이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재단을 짓고 내 그림을 좀 더 공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 이제 전쟁 있고 36년 정도 되면 회사가 진짜 어려워져서 그녀 가족들이 다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관 건립은 늦어지고 늦어져서 38년에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그 당시가 굉장히 혼돈의 시기였다라고 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전시회 보통 하면 더군다나 고흐의 이름을 걸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꼭 붙는단 말이에요. 요번에 정말 좋은 작품들이 왔어. 좋은 작품들은 안 와서 사실은 이제 알맹이는 빠졌어. 뭐 이런 평가들 많이 하죠. 예전에 제가 무슨 피카소 어쩌고저쩌고 하는 전시회 갔는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특종이만 왔나요? 그러니까는 피카소하고 뭐 그림 몇 개, 한 두어 개?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다른 화가들의 전시를 이렇게 딱 도배를 해놓고 뭐 이런 식의 약간은 일종의 이제 어그로지. 그래서 이건 좀 너무한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카라바조 전시회를 두고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은 전시회죠. 그렇구나. 네. 뭐 이번 고호 전시회에서도 진짜 좋은 건 안 왔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는데 저는 사실은 이번 전시회는 충분히 좋은 그림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 맞아요. 그다음에 착한 사마리아인. 맞아요. 그다음에는 사이프러스가 있는 과수원 풍경.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정말 입장료가 아깝지 않은 전시회 같아요. 저는 이제 고흐의 어떤 예술적 여정을 쫓아가는 전시회로 이렇게 기획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식이 뭐 파리식이 뭐 이런 식으로 아르식이 뭐 이렇게 했는데 뭐랄까 사실 이 드로잉을 많이 볼 기회는 없었거든요. 고흐의 작품 중에서. 그러니까 고흐 작품을 어디 미술관 가서 본다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유화를 보잖아요. 네, 유화 중심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고흐의 드로잉을 봐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보통 드로잉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약간 심심하다고 생각하죠. 막 색깔 좋아하고 막 되게 유치해. 약간 초딩 마인드, 초딩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고흐의 드로잉을 보고서는 되게 놀랐어요. 너무 잘 그려서? 너무 잘 그려서. 맞아요. 보통은 이제 유화 그림 보면은 굉장히 터치도 강하고 막 격렬하잖아요. 움직임이 막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영혼의 편지 책에서도 항상 나오는 게 나보고 자꾸 드로잉을 연습하라는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서 드로잉이 좀 거치신가? 막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고흐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밟지 않은 화가야. 그러니까 기초가 약해. 뭐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또 우리가 이제 감자 먹는 사람들 그런 거 할 때 좀 사람의 생김새 표현이라든지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소에 보는 원근감과 좀 거리가 있게 그렸기 때문에 이게 역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제야에서 자기 혼자 독학해서 그래. 근데 사실은 그 데생 이제 드로잉들을 보면 정말 처음부터 재능이 뛰어났고 맞아요. 그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다. 이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고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데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고흐가 화가로서 그림을 시작하고 죽음을 맞이한 그 시기가 10년 정도. 맞아요. 굉장히 짧은 시기죠. 네, 1880년부터 1890년까지 딱 10년 정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의 어떤 화풍이라든지 이런 거를 완벽하게 완성을 시키고 거기서 더 발전을 시키는 거에다가 어쩜 그렇게 작품을 많이 남겼어. 그걸 생각을 해보면 진짜 하드워커였다. 전형적인 네덜란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구나. 나중에 생레미에서 그림을 이틀에 3점 정도 그렸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생산성이죠. 타고난 천재고 드로잉을 보니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타고난 천재고 거기다 부지런하기까지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태호가 형 그림을 그려봐 라고 한 게 그냥 이 직업 저 직업 안 되니까 그려봐 이건 아니고 정말로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참 뭐 좋았다 저는. 근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고흐하면 생각나는 여러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거 카페테라스. 맞아요. 이게 이제 노란 차양이 있는. 이게 크루엘러 밀러에 있잖아요. 가면은 딱 중심에 있고 거기엔 늘 또 사람들이 몰려 서 있죠. 그거를 기대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번에 이제 그게 안 와서 섭섭하신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고호의 걸작 중 걸작이라고 하는 밤의 카페테라스. 분홍색 꽃이 핀 복숭아나무. 이게 마우베를 그리며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또 이제 해바라기 그림. 이렇게 3점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아르레 다리. 이런 것들이 안 오기는 않았는데 이 작품 다 왔으면 크루엘러 밀러 잠시 닫아야지. 휴업해야지. 그 보러 간 사람들 열받지 또. 그렇죠. 내가 네덜란드까지 그걸 보려고 왔는데. 맞아요. 환불소동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이번에 그림 중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착한 사마리아인. 정말 생동감이 뿜뿜 넘치는. 실제적으로 근데 모작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그냥 오마주라고 해야 되나? 오마주라고 해야 되나? 들라크루아의 원래 사마리아인이 있는 걸 따라 그린 거죠. 근데 원작보다 지금 이게 훨씬 유명하잖아요. 그치. 어떤 작품이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사이프러스가 있는 과수원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사람이 2개가 있는데 이제 사실 씨 뿌리는 사람이 밀레 그림을 따라서 이제 그린 건데 하나는 밀레 그림을 아주 그대로 따라 그렸고 또 하나는 석양의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자기풍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 씨 뿌린 사람 뒤에 해가 정말 우리 초등학교 때 해 그리듯이 동그랗게 돼 있고 전 늘 놀라운 게
노란색 이제 밀밭 같은 걸 그릴 때 아니면 해바라기를 그릴 때 연보라색 터치를 넣잖아요. 그게 사실 노랑이랑 보라랑 거의 보색이거든요. 그런 색깔 조합은 그때로서도 너무 사람들이 쓰지 않았던 건데 그런 걸 굉장히 자유롭게 쓴 그 그림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해질 무렵의 소나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돌고 이제 보고서는 한 번 더 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나가기 전에 다시 보고 뭔가 쓸쓸한 느낌이 들죠. 딱 그 고우의 마음이랄까? 뭐 맞아. 약간 심리 상태랄까? 이런 느낌이 좀 들면서도 약간 허전하고 안쓰럽고 그래서 그 그림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나는 정말 아픈 걸까? 난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걸까? 그렇지.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맞아요. 것 같고요. 네. 그죠? 근데 이제 크렐러 밀러 뮤지엄이 고흐의 작품만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뭐 또 많은 인상파라든지. 예, 아까 말했지만 워낙 큰 손이셨기 때문에 이만한님이 뭐 수혜라 저것도 갖고 와봐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것도 샀고 그 전묘화에 좋은 그림들도 많아요. 근데 더 옛날 그림들 크라나크 이런 그림들도 있어서 진짜 돈이 아깝지 않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좋은 게 옆에 또 조각공원이 굉장히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장디 비페의 그 조각이라든지 뭐 브랑쿠시 그다음에 뭐 자코메티 진짜로 너무나 아름다운 미술관이기도 하고 너무 이제 주옥 같은 그림들이 많죠. 한번 꼭 가보시기를 권하고 싶은데 헬렌 밀러가 이렇게 이제 38년에 회사의 파산 위기 뭐 그다음에 경영에서 손을 떼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미술관을 지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되면 그녀가 거의 건강이 너무너무 나빠져서 사경을 헤맸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쟁도 다가오고 그치. 있죠. 39년에는 결국 그녀는 미술관 연지 1년 만에 죽음을 맞아요. 근데 남편이 죽기 전에 그녀를 미술관으로 데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숨을 거둔 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 아래서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뭔가 왠지 낭만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뭐랄까 극적이고 네. 드라마틱하고 그러네. 그런데 뭐 사실은 이런 헬렌 크렐러 밀러도 극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사실 고흐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극적이잖아요. 그게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우리가 진짜 고흐라고 하면은 일단 비운의 화가라고 하죠. 광기의 화가, 뭐 비운의 화가. 우리 심지어 노래도 있잖아. 조용필 노래. 물론 뭐? 그 고흐 이러면은 이제 다들 Starry Night. 예, 빈센트 노래도 있고 그런데 킬리만자로를 표범에도 나오잖아요. 이 큰 노제목판에 이렇듯 처절히 혼자 버려진 듯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산 고흐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고 나오면서 그다음에 바람처럼 살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진짜 이 킬리만자로 표범에 고흐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고흐의 인생에 대해서 그치. 다 생각하고 있는가. 너무나 비극적이라고 보통. 근데 진짜로 비극적인 운명을 뭐 살다가 간 사람 그런 화가 하면 그냥 대번에 떠올리는 게 맞아요. 사실은 고흐예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절규의 화가 뭉크 알고 봤더니 그래도 뭐 그럭저럭 잘 사셨더라. 왜냐하면 정신건강적 문제도 있었고 물론 여자 문제도 있었지만 화가로서는 왕립학교 나와서 굉장히 빠르게 인정을 받거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늙어서는 장수도 하셨는데다가 늙어서는 거의 국민화가 화단의 영향력이 너무 맞아요. 세고 자기 친구들 뭐 다 미술관 관장이고 뭐 이랬는데 고흐는 정말로 너무 반대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출발도 너무 어려웠고 제대로 된 정규 과정을 밟으며 화가 생활하지도 못했는데 화가로서 이제 활동한 지 8년 정도 됐을 때 드디어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이제 기사들이 나오죠. 평론이 나오고. 근데 그때 벌써 자기는 돌이킬 수 없이 맞아요.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래서 이제 고흐 얘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책을 제가 지금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 고흐가 편지를 정말 많이 썼잖아요. 600여 통을 태호한테 썼다고 해요. 네, 태호한테만 쓴 게 아니고 뭐 자기 여동생한테도 쓰고 맞아요. 자기 이제 친구한테도 쓰고 막 동료화가한테도 쓰고 막 이랬었는데 이거를 읽고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감성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면은 작가가 되었어도 기가 막힌 작가가 됐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책도 굉장히 많이 읽죠. 네. 네. 그래서 이 문장력이라든지 물론 이게 번역을 한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감성을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력, 자기 그림에 대한 얘기, 그림을 묘사하는 거, 딴 사람의 그림에 대한 얘기, 오늘 날씨에 대한 얘기, 뭐 자기가 바라보는 풍경에 대한 얘기 정말 자세히 관찰력도 어마어마하고 이걸 표현하는 묘사력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있어요. 요새는 사실 뭐 미술 교육 받고 저는 뭐 미술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보니까 자기 작품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을 그리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써봐라고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무슨 생각을 네가 갖고 있는지를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글로.
근데 그런 훈련을 하는 걸 보고 와, 고우 같은 사람은 정말 현대에 태어났으면은 아주 각광받았을 화가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죠. 너무너무 자기 철학을 아주 뚜렷하게 갖고 있는 화가였고 맞아요. 고갱 역시 나중에 결국은 이제 고우한테 편지를 쓰면서 당신같이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화가는 지금 없다. 당신 정말로 독보적인 존재라고 인정을 할 만큼 정말 고우는 탄탄한 철학 속에서 맞아요. 자신의 그림 세계를 가져간 화가죠. 그럼 우리가 보통 고우하면 가지고 있는 어떤 피상적인 이미지는 약간 좀 이상한 정신이 조금 나가갖고서는 그림은 너무 잘 그리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자살을 한 비운의 화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생각의 깊이가 있고 그리고 철학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보면 정말 안 읽는 책이 없었던 그런 느낌의 에밀 졸라부터 에밀리 맞아요. 디킨슨까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동생한테 얘기를 해주고 편지를 정말 많이 썼는데 편지 쓴 걸 이렇게 읽어보면 사흘마다 한 번씩 거의 쓴 거의 스토커 수준이야. 그렇죠. 첫 문장은 돈 보내줘서 고맙다. 100프랑 잘 받았다. 근데 그거 먼저 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기분 나쁘지 보내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쭉 다른 얘기를 쓰죠. 근데 저번에 이제 지윤님이 성격이 운명이다. 네 팔자 네가 꿨다. 근데 진짜 고호가 딱 그런 경우잖아요. 사실 고호의 인생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실 고만고만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럭저럭 평탄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 그 성격, 욱하는 성격. 나중에 가서는 사실은 자기가 너무 정신적으로 병세가 심해졌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가 없죠. 맞아. 그래서 이제 좋은 기회들을 생전에는 다 잡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사실 어쩌면 또 그 불행이 더 예술을 깊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흐의 삶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고흐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맞아요. 고흐는 목사인 아버지와 굉장히 헌신적인 주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데요. 고흐가 언제 태어났냐? 1853년. 근데 아버지 집안은 이제 대대로 목회 같은 걸 했고요. 어머니는 왕실 책 재본가 집안의 딸이에요. 사실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부유하지 못했고 늘 이제 쪼달리면서 살긴 했지만 집안 전체로서는 굉장히 뭐 번듯하다 그래야 되나? 번듯한 중산층. 큰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했고요. 신앙심도 깊고 가족 간의 결속력도 굉장히 강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보듬죠. 사실은 고호가 아까 동생 말고도 편지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 여동생한테도 편지를 굉장히 이제 많이 써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투머치 화목한 집안의 문제. 부모님들이 늘 잔소리를 하죠. 아버지가 굉장히 목사였지만 세속적인 방식으로 잔소리를 해요. 너희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부터 해서 밖에 나가서는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한테 뭐 밉보여서는 안 되고 뭐 등등등등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목사님의 아들들이 이상한 행동을 안 하지 그거는 또. 그래서 제 밥그릇은 챙겨야 된다가 이제 굉장히 그 빈센트와 그 형제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였는데 큰아들이거든요. 빈센트가. 그치. 영 신통찮아. 대인관계도 너보다 나은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 이랬는데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고우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하고 맞아요. 이러니까 영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학업을 마치지 못하죠.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근데 형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형, 백부님이 있거든요. 그 백부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쵸. 미술 거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백부의 백으로 화랑 점원 생활을 시작하죠. 구필 화랑에서. 제가 예전에 옛설의 전당을 할 때 그때 고우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왔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원래는 고우가 형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산을 한 걸로 아는데 마침 고우가 태어난 날이 이 형이 죽은 날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형이 죽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고우를 또 가져서 애를 낳는데 그래서 이 빈센트라는 이름이 원래 형의 이름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일이 많았대요. 맞아요. 사실 뭐 형 뭐 죽은 형 있으면 그 이름 뭐 따라주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사실 빈센트라는 이름은 그 집안의 장자들이 물려받는 이름과 비슷해서 이제 나중에 그 이름이 조카한테 가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고흐 입장에서는 약간 그게 그러니까 뭐 둔한 사람 같으면은 아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마는데 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인데다가 그래서 어머니가 또 그 형의 무덤 이렇게 자꾸 데려갔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형의 무덤이고 뭐 그렇게 이제 자꾸 보여주고 그러니까 뭔가 죽음과 연관된 것 그 형에 대한 어떤 어머니의 그리움을 보고서는 약간 본인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럼 형의 대체자인가? 뭐 약간 이런 거? 그런 정신적으로 그런 거를 많이 뭐 가질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미술 사학자들은 빈센트가 저렇게 괴로워하고 이제 사실 아버지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어머니가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 어머니가 늘 이제 죽은 형
그 다음에 테오와 비교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머니가 굉장히 아들, 딸들을 알뜰살뜰 챙기는 성격이었음에도 빈센트에 대해서는 가본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큰 인생의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고호는 화랑의 점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고 어떡해 막 이러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한 기회예요. 사실은 그 백부가 그 당시에 화랑계에서 갤러리계에서 굉장한 실력,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가 굉장히 잘 사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빈센트와 테오를 보고 이놈들이 제대로 잘 크기만 하면 내가 재산을 쟤네들한테 물려줘야지. 화랑에서 잘 크거라 라고 했는데 화랑의 딜러라는 자리가 빈센트한테는 영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빈센트 반 고호라면은 절대 말 수가 없지. 맞아요. 예, 이게 굉장히 좀 유들유들하기도 하고, 맞아요. 뭐 약간은 뭐 조금 뻥도 섞어야 되고, 그리고 막 사람에 대해서 뭐 잘 다루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사람이잖아요. 원래게 테오는 되게 잘했다고 들었는데 엄청난 그 엘리트 사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찾아보니까 뭐 처음엔 그래도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고우는 이렇게 막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갖고 나도 좀 잘 살고 뭐 상류층이 되고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때부터 이미 약간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자들이 와서 이른바 이 그림 좋아요 주세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거부감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술 세계가 예술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너무 상업화되어 있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설파하고 이런 걸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화랑에서도 골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로 전배를 보냅니다. 런던을 보냈다가 파리를 보냈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해고가 되죠. 해고가 되는데 뭐 그때 해고 사유를 보면 크리스마스 때 무단 결근을 했다고 해요. 무단 결근을 하고 가족들과 보내고 돌아와 보니 해고가 되어 있더라. 무단 결근은 굉장히 큰 해고 사유니까. 근데 뭐 그 전에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빈센트가 사창가를 좀 드나들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경영진과 문제가 있었다라는 추측도 있고, 사실 재밌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편지들이 있다가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쓱 빠진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이제 요한나가 없앴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요 부분에 왜 해고가 되었는가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고 해요. 뭐 컴플레인도 많기는 했대요. 네. 거기에 오는 이제 손님들이 사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살 때 나 이 화가 너무 좋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새 잘 나가는 화가라든지 사모님 이것 좀 보세요. 이런 거지. 10년 후면 이게 10배가 돼. 막 이런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실은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고은은 그런 게 싫었던 거죠. 그러면서 막 사모님이 요새 얘가 뜬다는데 좀 보여줘요. 그러면 뭘 모르시는 말씀.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딴 사람을 권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이거 사놓으면은 몇 년 후에 뭐 뜨지 않을까? 그러면 예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모님. 뭐 이런 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뭐 컴플레인이 좀 많았고. 그리고 런던에 있을 때 종교에 그렇게 심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종교에 심취해갖고는 막 자기 동료들한테 가갖고서는 막 이제 전도하듯이 너무 그러면 좀 부담스럽잖아. 그리고 막 하느님의 뜻이 어떻고 계속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빠지기도 하고 회사 안 나오고 갑자기 막 어디 갔나 했더니 막 교회가 있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파리에서 해고되고 나서 잠시 자기가 이제 종교 활동을 하겠다 뭐 그러긴 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빈센트가 화랑에서 제대로 정착을 못하니까 자 여기서 2호를 투입합니다. 테오를 투입해요. 너무 일을 잘했다고 해요. 정말로 싹싹하고, 그다음에 윗사람과 또 관계가 좋고 고객들 응대 잘하고, 그래서 완전 엘리트 사원이 되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저번에 이제 양정무 교수님이 맞아요. 이제 방송한 걸 한번 봤는데 연봉을 지금으로 추산하면 1억 2천 정도 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주 그렇게 100프랑 200프랑 그러니까. 해도 다 되는 게 사실은 그런 돈을 워낙 잘 벌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가능했던 거고, 마지막에 이제 노란 집, 아르레 가서 노란 집을 사게 될 즈음에는 센트 백부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테오 너만 가지거라 했는데 형도 좀 받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좀 나눠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그런 거야. 내가 너 보고 산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저놈은 첫째라는 저 빈센트 저놈은 정신 못 차리고 내가 테오 너 보고 산다야.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집안을
이어 붙이는 본드 같은 역할? 맞아요. 그것을 이제 테오가 했다고 해요. 근데 뭐 또 빈센트 반 고흐가 영업을 너무 잘했으면은 어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 못 보지. 그냥 그 당시에 형제화랑 이런 거 세웠겠죠. 형제화랑. 형제화랑. 형제 갤러리. 고흐 브라더스. 유럽 50개 도시의 지점 설치 뭐 이런 걸로. 왜냐하면 그때 이제 나중에 테오가 그림을 이제 거래한 걸 보면은 모네 전시회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기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드가, 로트렉 이런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거래하는 성공적인 이제 딜러면서 그때 당시로 모던하다고 불리는 화가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그중에 고갱도 한 명이었죠. 했기 때문에 해안도 있었기 때문에 빈센트까지 일을 잘했으면 그림 안 그렸지. 그래서 우리가 고흐는 불행이지만 우리가 이게 그림을 즐기고 있는 것은 고흐가 그렇게 상업적인 것에 무감하고 적응을 못했기 때문.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선 전화위복인데 고흐의 삶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과연 좋았을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뭐 지금은 우리가 모두 고흐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막 경외하잖아요. 저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도 이런 멋있는 그림들을 그려내다니 막 그걸 되게 좋아하고 막 지금까지 아마 인류가 살아있는 한 계속될 것 같아. 맞아요. 고흐에 대한 것은. 근데 정작 고흐의 삶은 너무 불행했고 본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다 뭔 소리지? 아니 뭐 죽으면 끝이잖아. 고흐는 사실 약간 큰 소리도 치고 빈센트 반 고흐는 거만한 그런 성격이었는데 나중에 편지에 보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그림을 팔아서 물감값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참 우리가 좋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참 불행하다. 맞아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이 성격이 화랑에서만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 화가가 돼서도 문제는 계속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화가들, 그 화단, 그 당시에 화단이라고 하는 데랑 정말 고흐가 또 꿍짝이 잘 맞았으면 고흐의 이 독특한, 우리가 정말 반고흐 이러면 붓터치라든지 그 컬러감을 떠올리는데 그 당시에 화단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흐의 성격이 아무랑도 잘 못 지내는 그쵸. 거야. 좀만 지내면은 파리에서 있다 보면은 나 이 사람들이랑 더 못 있겠어. 또 그럼 떠나고 사실은 아를로 떠나게 된 것도 파리에서 이제 자기가 안 좋았던 그런 기억도 많았고 고흐에 무난하지 않았던 성격이 결국은 또 고흐의 독특한 화풍을 이루었다는 게 저희한테는 또 하나의 행운이 되겠죠. 근데 책에 보면은 마우베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여기서는 모베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서 안톤 마우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많이. 마우베는 그 사촌 누나의 남편. 사촌 매형이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정받는 화가. 근데 사실주의 화가였어요. 지금도 마우베의 그림도 미술관에 가면 꽤 걸려 있는데 소, 양 뭐 이런 거 정말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서 막 음매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인정받는 화가가 초기에 이제 고흐를 가르치거든요. 고흐가 사실 운이 그렇게 출발이 나쁘진 않았던 거죠. 그런데 고흐의 성격이 또 어때요? 절대 남의 말 듣지 않고. 그 약간 에러건트한 게 있기는 해. 처음에는 이제 마우베가 하라는 대로 그렸대요. 근데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마우베가 지적할 때마다 꼬박꼬박 말 대꾸하고 화내고 나중에 마우베가 정말로 이제 치를 떨면서 저 극악무도한 상종 못할 놈 이러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물론 이제 사생활적인데도 불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흐가 자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마음의 입장에서는 저 제대로 된 예술 교육도 받지 못한 놈이 나한테 막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은 화나지. 그렇죠. 꽤 유명한 화가잖아요, 마우베도. 근데 이제 사실주의 그림이라는 게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 굉장히 급격히 힘을 잃잖아요. 네. 사진이라는 게 워낙 일상화되니까. 근데 우리가 마우베를 기리며 그린 고흐의 그림은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거든요. 그 흐드러진 복숭아꽃.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마우베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거만한 성격이 이렇게 후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이 사람이 자기가 화랑에서 이제 딜러 뭐 이런 걸로 할 때 상업주의 뭐 예술 작품을 뭐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서는 이렇게 막 픽하듯이 이런 거에 대해 막 굉장히 혐오를 하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평생에 걸쳐 계속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해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예술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뭐 아르이라든지 이런 데 내려가고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밀레를 되게 좋아했다라는 점. 바르비종파. 그런 것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막 화려하고 이런 빛나는 도시의 삶이 아니라 저런 뭐
어떻게 보면 농부라든지 아니면은 소위 그 당시 얘기하는 하층민의 삶 네. 이런 거에 관심을 더 갖고 이게 진솔한 삶이다. 막 이런 게 막 있는 거 아니에요. 목회의를 할 때도 광부들 대사로 하죠. 너무 많이 해서 광부들이 좀 가라 그랬대. 아, 맞아. 좀 부담스러워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와서 막 그러니까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19세기가 사회주의가 유럽에서 굉장히 특히 19세기 후반기 이때는 사회주의가 굉장히 바람을 일으키고 있을 때긴 하거든요. 빈부격차가 워낙 심해졌고. 그렇죠. 뭐 워낙에 이제 산업 발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빈부격차도 심하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1871년 그때쯤에 파리 고문이 있었어요. 근데 고흐가 파리에 간 것이 1885년인가 6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뭐 15년, 16년 네. 후에 간 거니까 그 영향이나 여파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네. 사이에서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주의 그러면은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 막 그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뭐 공산주의 뭐 이러면은. 근데 내 생각에는 진정한 사회주의 혹은 뭐 그런 류의 어떤 사조는 프랑스였던 것 같거든. 보통 프랑스 대혁명을 두고 우리가 네.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파리가 사실 있었고, 그러니까 고흐도 아르레 내려가서 그걸 하려고 했었잖아요. 화가들의 어떤 협동조합 같은 맞아요. 거. 그러니까 화가가 만약에 자기의 그림을 팔게 되면은 이제 팔게 돼서 이제 받은 돈을 가지고 다른 화가들도 함께 열심히 뭐 작품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관리하고. 원시 공산주의 화가 연합 뭐 이런 그러니까 거지.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뭐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하겠다고 이제 막 그래서 노란 집이니 어쩌니 하고 있는데 누가 오냐고 안 오지. 그것도 다 태호가 돈을 태워줘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고갱이 가는데 태호가 다달이 돈을 주잖아요. 고갱한테. 맞아요. 그리고 고갱의 그림을 좀 더 사주라고 계속 편지에다가 재촉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딴 건 몰라도 참 가족복은 타고났다. 특히 형제복. 진정한 복은 제수씨 복이지. 아, 그렇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생을 통한 거니까. 아, 그렇죠. 네, 정말 그 복만큼은 타고난 사람이다. 이런 동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 동생이 또 여자를 잘 만났는데 요한나 봉헤르. 그치. 라고. 사실 26살의 봉헤르가 뭣도 모르고 태호랑 결혼을 했는데 그 뒤에는 빈센트란 존재가 그러니까 시집을 잘 보고 결혼을 해야 되는 아, 그렇지. 이런 아주버님이 있을 줄 그렇지. 몰랐지. 그런데 사실 맨 처음에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빈센트 반 고흐가 엄청나게 불안해했다 그래요. 야, 이거 나 맨날 동생한테 돈 다 써야 되는데 이제 제수 씨가 들어오면은 나한테 돈이 끊기면 어떡하나. 끊기면 어떡하나. 사실 고흐가 귀를 자른 사건이 1888년 12월. 네. 근데 그때가 태호가 결혼을 준비하던 때고 89년이 되면은 결혼을 하거든요. 이제 고갱과의 사이는 벌어져. 고갱도 무서웠던 거지. 무서웠지. 아, 이 사람 정말 같이 못 살겠어 이러는데 동생은 또 동생대로 자기한테 약간 신경을 덜 쓰고 또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니까 맨 처음에 요한나를 암스텔담 걸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우리 동생이 암스텔담 걸이랑 결혼한다는데 막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결국은 엄청난 자신의 서포터로 그치. 자리매김하죠. 고갱하고 살면서 뭐 예술가로서 도움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고갱이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고흐의 작품에 대한 리스펙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가 몇 장 갖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나중에 사실은 고흐가 죽은 다음에 요한나를 찾아와요. 빈센트랑 태호가 다 죽은 다음에 고흐가 자기한테 주기로 한 그림 있는데 달라고. 아, 나 같으면 민망해서 못 찾아갔을 것 같은데. 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한나도 그냥 주진 않았대요. 기록을 찾아봤대요. 우리 아주버님이 언제 했는데 써놨대네. 그래서 내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갱은 사실은 태호가 돈을 주니까 그렇죠. 뭐 내려간 거기도 하고 또 태호가 자기 그림을 또 사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일단 이 고갱이라는 인물은 성격 자체가 대단히 자유분방하고 맞아요. 또 독립적이고 타히티도 가시잖아 또. 가족들도 거의 내팽겨치죠. 그렇죠. 예. 근데 그에 반해서 고흐는 대단히 약간은 이제 누군가 혹은 어떤 상대,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집착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거의 맞아요. 빠져갖고선 헤어나오질 못하는. 그러니까 고갱에 대해서 약간 그런 감정이었으니까 고갱은 무서웠을 거야. 나 이해는 해. 아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태호랑 편지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는데 편지가 없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겠어요. 같이 살던 시기. 사실은 태호가 파리에 사는데 빈센트가 간다 그래. 형이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래. 더 큰 집이 필요해 형. 막 그러는데 전보를 쳐요. 태호야 형 도착했다. 그 전보가 남아있대요. 나 왔는데 여기 서울역이야. 아파트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뭐 약간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과 돈을 보내주는 것까지는 잘했던 태호가 엄청 힘들어했대요.
일단 태호는 깔끔했나 봐요. 그런데 오니까는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이제 와서 자기는 고객 상대하려면 피곤하거든요. 영어 사모님 막 이랬는데 오니까 형 얘기 좀 하자. 형 날 찍고 쉬어야 되는데 아니야. 뭔가 약간 부부의 그림인데 이거 우리 얘기 좀 해. 태호가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 옆에 의자를 두고 얘기를 해서 태호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고갱도 비슷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싸우고 뭐 찌고 먹고 근데 그때 그 그림을 봤어요. 고갱이 고의 그림을 초상화라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얼굴을 정말 뭉개놨어. 아 정말? 고운 건 알겠는데 그냥 막 뭉개놓은 듯한 되게 찌푸리고 하여튼 뭐 안 좋아 상태가 얼굴 상태가. 마지막 에이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보고 고우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성심성의껏 이 사람을 너무나 좋아해갖고 해줬는데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 틀어지면서 싸우고 막 난리를 치고 하니까는 이제 고우가 굉장히 분노하고 고갱은 이제 짐 싸들고 나간다. 그게 12월 크리스마스 즈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88년 12월 예. 그래서 막 이제 짐 싸갖고 나간다 그러고서는 이제 고갱이 술집 가고 술 마시고 있는데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골목에서 이러고 가는데 저기 고우가 있는 것 같아. 수많은 칼이 있어. 그렇지. 그러고서는 집에 가서 고우가 본인의 귀를 자르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고이 싸갖고 차창가에 이제 자기가 잘 알고 지냈던 라쉘이라는 여자한테 그걸 건네주고 소중히 간직하렴. 그래서 여자가 나중에 뭐야? 뭐 이렇게 봤더니 난리가 그래서 경찰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인가 고우의 집에 이제 다 갔더니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 있었다. 병원에 이제 실려가고 난리가 그때 고갱은 너무 놀라서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여관에서 잤다는 얘기. 나라도 그런다 그거는 당연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우는 그 후에 이제 고갱은 떠나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노란 집에서 나와야 되죠. 주민들이 민원이 뭐 그냥 뭐 그렇죠. 저놈이랑 우리 동네에 살 수 없어.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한 거 보니까는 눈빛도 섬뜩하고 저 사람 어떻게 좀 하라고 해서 쫓겨나는 거죠 사실. 네. 근데 그 즈음에 태호는 결혼하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호가 너무 바쁘니까 SOS를 쳐요. 동료 화가인 폴 시냐크. 우리가 이제 지금 전묘화의 대가 시냐크, 쇠라 시냐크 전묘화 이런 이제 애오고 막. 시냐크이 내려가죠. 내려가서 이제 돌봐주는데 그때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한 번 더 발작을 했다고 해요. 지금 의사들은 고우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간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 가지 뭐 매도가 아니야? 뭐 아니면 일단 정신병력은 집에 있는 거고 한데 그래도 저렇게 막 물감을 중간에 삼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행동들이 간질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괜찮은 의지할 만한 여성?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자기가 찾는 여성들은 좀 사실 중간에 이제 제대로 같이 살았던 사람은 CN이라는 창녀죠. 창녀죠. 예. 임신했었잖아요. 더군다나. 근데 그 창녀조차도 나중에 힘들어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붙어서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그래서. 집에서는 막 반대하고 뭐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나는 뭐 CN과 그리고 그녀의 아기를 돌봐주겠다라고 했는데 CN은 됐거든요. 막 이러서 그냥 결국 너무 부담스러워요. 막 이러고 이제 떠나가는 그런 거 보면은 결혼 생활을 잘 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내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 태호라는 인물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이제 내 형제니까 내가 도와야지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형을 깊게 사랑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본인이 여유가 있어도 형한테 그렇게 계속 돈을 보내준다라든지 그리고 완전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는 형을 지금 뒷수습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호가 형한테 보낸 편지들 이런 것들 읽어보면 너무너무 절절히 얘도 또 형을 위하고 사랑하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되게 안타까운 게 태호가 형한테 보낸 편지는 지금 많이 안 남아있는 게 태호는 형이 편지를 보내면 다 간직했는데 오늘 이리저리 다 해서 편지 왔네 읽고 몇 장 없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형이 동생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기 전에 사실은 동생의 새로운 어떤 미래 계획이 빈센트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이제 생레미를 떠나서 오베르시우 우아주라고 이제 마지막에 고우가 머무른 그 가슈에 박사를 만나 그 도시에서 있는데 그게 사실은 파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파리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파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태호의 집에 머무르는데 그때 태호가 독립을 하려고 해요.
자기도 굉장히 훌륭한 딜러잖아요. 화랑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줬단 말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인정받은 인상파 화가는 모네. 근데 모네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거래를 한 게 다 자기인데 돈 더 벌어와라. 계속 이제 매출을 올리라고 하니까 나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겠어. 사표를 던지고 오겠어. 회사원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가슴속에 사표를 물고 다니지. 내가 회사에 돈 다 벌어준 것 같은데 회사가 나한테 이거밖에 주지 않는다고 내 사업을 하겠어 그랬는데 요한나의 그 오빠가 테오랑 굉장히 오랫동안 동료였는데 그거 되겠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월급 연봉 짭짤한데 그냥 따박따박 받고 월급쟁이 해? 라고 이제 언쟁이 벌어지면서 옆에 앉아있던 빈센트는 너무 불안한 거죠. 사실은 자기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데 옆에서 이제 언성이 높아지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돌아와서 그런 것이 이제 원인이 하나가 돼서 충동적으로 사실은 자살이란 거가 이제 굉장히 뭐 계획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충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 태호가 정말 참 나는 옛설의 전당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울었던 게 내가 울컥해갖고 사람들 다 놀렸다. 그 다음에 작가분들이랑 PD님이랑 전부 다 울었어요? 막 이러면서 아니 찔러도 피도 안 날 것 같은 지훈 박사님 그러니까 어머 눈물 돌리셨네요. 막 농담처럼 막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는 이제 빈센트라고 형의 이름을 지었어라고 되게 예쁘게 편지를 또 보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가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게 아몬드 꽃이 핀 나무. 맞아요. 꽃이 피는 아몬드 나무였나? 요 잠깐 보이면 요 하늘색 바탕에 그렇죠. 네, 색깔이 너무 예쁜 아몬드 꽃이 피어 있습니다. 꽃피는 아몬드 나무. 네. 근데 그때 그걸 봤었거든요. 어디선가. 이게 봄이 되면은 거의 가장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갖다 주는가.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왜냐면은 봄이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웠다가 갑자기 딱 봄이 됐는데 꽃을 보아. 그러면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거 자체만으로 너무 좋잖아. 맞아.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제 혼자서 막 내피셜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울컥한 거야. 눈물을 또르르르 막 그러니까는 김구라 씨가 감정이 올라오셨나 봅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메말랐죠? 지금은 메말랐지.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메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림을 보면 항상 약간 맞아요. 짠해요. 되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고가 그 순간 그 아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동생인 태호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랑을 느껴서인지 요한나도 자신의 시아주버니에게 정말 잘하죠. 사실 그쵸. 뭐 짧은 만남이었지만 남편이랑 결혼이 2년이 채 안 돼요. 맞아. 태호도 금방 죽지. 맞아요. 태호도 금방 죽는데 태호의 죽음이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고호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게 사실 빈센트는 굉장히 늘 불안한 생활을 했고 이미 이제 자해를 한다든지 이런 경력이 있었는데 이제 고호가 빈센트가 죽고 나서 태호가 굉장히 대규모 전시회를 엽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형의 회고전을 여는데 그러고 나자마자 갑자기 급전직하로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그 전부터 요한나의 오빠인 안드리스가 자기 집에 이제 자기 친구 태호라는 사람이 있다. 요한나랑 사귀기 전에 편지를 썼는데 그 친구는 정말로 허약해 보여. 건강이 걱정돼.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처럼 건강은 늘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버텨오다가 형이 죽으면서 무너졌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 생각은 이제 뇌매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그 요한나도 못 알아보고 요한나가 이제 꽃을 보내거나 병실에 그러면 그 꽃을 막 발로 밟고 막 방방 뛰고 그랬다고 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말 너무 사랑했던 남편이 죽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을 못 알아보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남편을 잃고 자기 품 안에는 아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을 수습해서 빈센트의 그림이 사실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빈센트의 그림은 파리에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요한나는 네덜란드에 보금자리를 틀었단 말이에요. 그 그림들을 사실은 굉장히 순차적으로 다 옮겨오는 그런 작업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인데 그거를 다 해내고 거기다가 편지를 묶어서 물론 10년이 걸리지만 편지를 펼쳐내고 하는 게 정말 남편에 대한 어떤 사랑이면 저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 요한나의 생애 기간 동안 팔았던 그림은 197점. 그것도 드로잉 포함해서. 때문에 굉장히 그림은 잘 간직을 한 것 같아요. 그걸 굉장히 잘 간직한 걸로 사실 요한나가 아주 유명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고흐의 작품이 훨씬 더 빛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200여 점이 넘는 그림을 나중에 반고흐 미술관이라는 걸 짓게 되는데 사실은 요한나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그쵸. 더 많이 흩어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팔자가 참 센 거잖아요. 그렇죠. 아기 지금 막 낳고 막 이랬는데 남편이 또 죽고 막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틸 수 있던 거 보면 정말 강한 여자다. 네.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근데 정말로 저는 이 얼굴도 굉장히 똑똑하고 그치. 강인한 굉장히 맞아요. 건강한 분인데 우리가 정말 예술사의 많은 부분을 그녀한테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전시회를 보고 느낀 소회. 전시회를 보고요. 이런 좋은 그림을 굳이 해외에 가지 않고 볼 수 있었던 거 그냥 정말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고호의 삶에서 몇 번의 그런 불행했던 포인트, 직업에 안정을 못하고 늘 주위 사람들과 불화를 이루고 정말 불행한 죽음을 맞았는데 그런 불행의 포인트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나 훌륭한 예술로 와서 정말 인생은 전화위복이고 예술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짧게는 알 수 없는 많은 미스테리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번 전시회를 보면서 고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큐레이션을 정말 시기별로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맞아요. 네덜란드, 파리, 아를 이런 식으로 생레미 이렇게 해놔서 그거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보면은 고흐가 심리 상태라든지 이 사람의 그림의 발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가 이렇게 눈에 쫙 한눈에 들어오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전시회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보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다들 네덜란드 있을 때나 아니면 파리에 있을 때 사진 그때의 그림들을 보면은 되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깔끔하고 정갈해 느낌이 색채 사용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고흐의 그림이 맞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를로 가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변하고 굉장히 붓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봤었던 좀 격렬하고 강하고 막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고 생레미의 그림들은 그 괴로움이 느껴지는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함께 그 고흐의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여행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격정적이고 그 폭풍 같은 정신적인 혼돈에 함께 빠졌다가 사실 이제 마지막에 나오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손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어떤 그림이 더 왔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자체를 보면서도 내가 이 고흐의 삶을 약간 좀 따라가는 느낌이구나. 그래서 함께 일체화가 되는 느낌. 그래서 마지막에 약간 울컥했어 또. 저도 좀 울컥한 속에서 그림을 봤는데 정말로 다시 가고 싶은 전시회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더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오늘 롱테이크에서 오랜만에 미술 이야기를 해봤어요. 광고 전시회. 늘 좋네요. 이건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전시회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많은 분들이 또 즐거우셨으면 좋겠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이거 뿌려줘야 되는 거야 BGM으로. 거기까지밖에 몰라 근데. 맞아. Starry Night. 그다음 뭐야? 몰라.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지윤 전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